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기업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 국정조사권에 따라서 비상기업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선 찬성 표결 또는 표결 참여 의사를 밝히는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당 지도부가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전국 현황, 국민의힘 조혜진, 민주당 홍익표 두 전직 의원들의 시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비상기업 수사나 탄핵 등과 관련된 법적 쟁점들은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꼼꼼히 짚어보겠습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오늘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실 외에도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국회 경비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히 자 대통령실 압수수색, 홍익표 의원님 그 의미가 뭐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이제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그다음에 저 공수처 다들 네.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고요. 수사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핵심부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서 구속이 됐고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번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이제 칼날이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수사의 칼날이. 네. 그래서 오늘도 경찰 특별수사단이 세 개 기관,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그다음에 국회 경비대 압수를 했고 이제 대통령실도 했는데,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개의 공간, 그러니까 집무실하고 비서실, 그다음에 국무회의실, 경호처 이 네 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발받아서 했는데, 네. 현재 경호처하고 경호원들하고 아마 대치하면서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하고 대치하면서 수색 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좋게 말하면 이제 협의를 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이거 얘기를 나누고 있고 아직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요런 뉴스까지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본래 대통령실 압수수색이라는 건 되게 큰 뉴스인데 지금의 어떤 흐름 속에서는 그냥 어떻게 당연하게 여겨지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큰 뉴스이기 때문에 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그 뉴스를 선점하려고 서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 수색 압수색은 우리가 먼저 들어간다. 네. 또 대통령 소환은 우리가 먼저 한다. 만약에 긴급 체포를 할 경우에는 긴급 체포는 우리가 저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돼. 신병을 우리가 확보해야 돼. 네.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용현 국방장관부터 해서 다 그런 식으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압수영장 발부받아가지고 갔지만은 경호에 막혀가지고 못 들어가고 결국은 서로 이제 협의해가지고 이미 제출 받아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주는 대로 이제 받아와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건의 진상 규명하는 데는 큰 강제 압색이 아니라 이미 제출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건 아닌데, 차질이 있었던 건 아닌데, 워낙 엄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가 이렇게 치밀하게 진행돼야 되는 건 맞은데, 세 기관이 동시에 군 검찰까지 하면, 군 검찰은 주체는 아니지만은 보조적으로 하지만 기관으로 보면은 4개 기관이 지금 달려들어서 하고 있고, 서로 조율도 안 되고 서로 인물 확보하고 자료 확보하고 진술 확보하고 이런데 경쟁을 하고 있어서 혼선도 많이 빚어지는 것 같고, 그게 실제 사건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기관 간의 경쟁, 주도권 다툼 때문에 불필요하게 과잉 수사가 이루어지는 측면도 저는 있지 않나.
법리를 보면은 법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까지도 뭐 우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이야기도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이 부분도 어떻게든 통합 조정이 돼 가지고 수사는 치밀하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되 혼선이 최소화되고 과잉 수사가 없도록 하는 그게 조치가 필요하다는 느낌을 이렇게 좀 받게 됩니다. 네. 자, 공수처장은 내란 수계에 대해서 긴급 체포 가능하다는 입장 밝혔습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보시기에 윤 대통령 긴급 체포될 가능성 현재로서 높다고 보세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저는 그 좀 뭐랄까 좀 좀 앞서가는 언론이 시류의 분위기에 또는 야당의 압박에 예. 그 밀려가지고 법률가들은 법률적으로 꼼꼼하게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긴급 체포가 과연 그 요건에 맞은가? 긴급 체포라는 거는 구속영장 청구하기 전에 네. 그 현장에서 그 범행을 하고 있는 그 범행도 그냥 범행이 아니라 금고 이상 3년 이상 사형까지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을 현장에서 잡았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구속영장 청구해야 될 대상인데 여기서 영장 없다고 풀어져 버리면 도망가 버리면 나중에 영장 받아도 집행을 못할 수가 있다. 네네. 그럴 때 딱 일단 잡아두는 것도 그냥 잡아두는 게 아니라 다 그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네. 여론에 의해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하고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 그 경우에도 이제 그 구속영장에 해당하는 그 요건하고 똑같거든요. 이것도 긴급 체포도 도망갈 우려가 있다. 예, 예. 증거를 숨길 우려가 있다.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 대통령을 이제 만약에 뭐 소환 조사를 하든지 방문 조사를 하든지 했을 때 영장 청구가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범죄가 확인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이 범죄면 영장 청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영장 청구할 사이에 대통령이 도망갈 우려가 있다. 뭐 증거를 다 숨길 우려가 있다. 그런 필요성이 있을 때. 이래야 긴급 체포를 이야기하는 네. 건데 그 하나도 지금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야당 의원이 물어본다고 해서 공수처장이 네. 긴급 체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법이 춤추는 거죠. 네. 그건 어떤 법리나 그 상황에 따지고 따라서 그럴 때는 야당 하기보다는 의원은 근데 그거 너무 물어- 시류나 감정이나 이런데 저 호응한다 뭐 그런 제가 뜻이에요. 기억할 때는 그 야당 의원이 검찰 출신 의원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본인도 그런 걸 사전에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런 질문하는 것도 윽박 지르듯이 강제하듯이 질문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렇더라도 처장은 이런 요건 때문에 이건 검토해 봐야 됩니다라고 대답해야지 뭐 가능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네.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수처장이 원론적 입장을 얘기한 것 같아요. 긴급 체포가 가능하냐 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한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하느냐는 또 다른 얘기니까. 네. 예,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한 것 같고 아마 그 실제 그 긴급 체포가 현실화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압수수색 영장도 지금 대통령실을 못 들어가는데 현직 대통령을 그 영장도 없이 영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영장도 없이 긴급 체포를 하겠다고 하면 경호처하고의 어떤 그 대치가 불가피할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대통령이 어디 뭐 도망가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정식으로 영장을 청구해서 검찰이 검찰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요청하는 거죠 법원에.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이 발급이 되면 저는 뭐 그 체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그 원론적인 네. 대통령을 신병을 확보하는 데 제일 확실한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자, 민주당은 계엄과 관련됐다고 지목한 박성재 법무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을 내일 본회의 표결에 이제 붙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장관들에 대해서 그 당시 뭐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장관들 중에 또 뭐 추가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한다거나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데 자, 정부 대변인 격인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조혜진 의원님은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에 그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그 확인이 됐을 때, 네. 그게 뭐 재판을 통해서 확정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수사를 통해서라도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거의 기소까지 가능한 기소장을 썼거나 아니면 쓸 단계 정도까지 네네. 됐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이러니까 탄핵해야 된다, 직무 정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은 다 수사심
소동 단계거든요. 시작 네. 단계거든요. 아직 소환도 못 받은 분도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고 이분은 뭐 국회에 참석했다는 거 말고는 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왜 들어간지 모르겠고 경찰청장은 뭐 지시한 게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서울청장을 통해서 이제 네. 국회 경비대의 국회 봉쇄, 의원들 출입 통제 네. 이거 했다는 것 때문에 같은데 그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법 위반이 되는가는 네. 수사기관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게 확인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법원이 이게 국회가 탄핵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이게 마구잡이 탄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고 있다고 하면은 탄핵하자마자 총리가 권한 대행인데 네. 총리가 탄핵하면 그러면 뭐 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 다 순서죠. 장관들이잖아요. 네네.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그 장관들도 좀 줄줄이 지금 탄핵을 하고 있어가지고 장관이 몇 명이나 남을지 모르겠어요.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할 장관이. 이거는 탄핵의 원래 그 기준이나 원칙에 필요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행정부를 이거는 그냥 사령탑을 그냥 초토화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마비시킨다. 예. 일종의 국정 마비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대표도 그 야당에서는 당신 국정에 관여하지 마라. 무슨 네. 권한에 관여하냐 이렇게 저기 스탑 시켰거든요. 대통령, 총리, 여당 대표 또 장관들 줄줄이 탄핵시켜 놓으면 그럼 정부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래 놓고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행정 지시를 하잖아요. 네. 수사 지시를 하잖아요. 누구를 소환해라. 누구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긴급 체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누구를 뭐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결국은 야당이 정부 여당의 손발을 묶어놓고 공무원들을 지시하는 이게 뭡니까?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대통령이 국회의 기능을 이렇게 마비시키는 것처럼 마비시키는 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야당이 행정부를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 줄줄 탄핵해서 마비시켜놓고 자기들이 지시하고 자기들이 그 공무원들을 움직이면 이건 다른 의미에서 이거는 내란이잖아요.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물론 역으로. 내란 죄는 아닙니다. 내란 네네. 죄는 폭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는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자, 지금 조혜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홍익표 의원님은 어떻게 반론하십니까? 이건 좀 너무 그 야당이 내란을 했다고 얘기하신 거 너무 과하게 나가신 것 같은데요. 내란이라는 예, 표현을 쓰려는 예, 건 아니고 예. 역으로 보면 그런 식의 어떤 근데 기능 지금처럼 마비다. 예.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죄가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그걸 또 여기다 내란을 갖다 붙이면 이거 상당히 또 이 논의에 또 국민들 판단에 혼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적절하진 않은 것 같고요. 다만 그 현재 국무위원 탄핵과 관련돼서 워낙 추가되는 자료들이 나오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네. 당시 지금 오늘도 긴급 현안 질의에서 했지만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국무회의냐 이런 논의가 있고 그리고 제대로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장관급 국무위원이 한두 명밖에 없는 걸로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네네. 상태지 않습니까? 뭐 현재까지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시한 사람은 그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 장관 외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 내지는 그냥 우려가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을 한 것에 그쳤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그 법무부 장관하고 그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이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조조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그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체포까지 된 상태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직무가 정지돼 있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할 수 없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탄핵했다고 업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조직으로부터 리더십도 없는 상태고 긴급 체포돼 있고 사실상 업무에서 배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뭐 조조 경찰청장이 체포된다고 탄핵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더 업무가 마비될 사항도 아니고 경찰청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휘 체계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그 탄핵이 성사되려면 법무부 장관의 사인이 동반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지만 네. 법무부 장관이 사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실상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거의 적극적인 동조 내지는 협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법무부라는 것은 수사기관을 총괄하지 않습니까? 이번 내란 혐의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거나 동조했던 사람이 검찰 수사 지휘를 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치안 공백이란 우려 이전에 내란 혐의에 적극적인 가담 개연성이 높고 수사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탄핵하는 것은 이건 그 도리어 그 법 정의에도 훨씬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다만 그 이미 그 야당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하고 추가적인 당시 국무회의 때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취한 태도라든지 또는 이후에 했던 어떤 이 비상계엄 내란에 준하는 비상계엄에 어떠한 입장을 취했는지가 분명히 나오는 거에 따라 아마 탄핵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발언 말씀을 한 말씀 드리면 이제 박성재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서명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확인이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뭐 탄핵을 하든 또 수사를 하든 할 수 있는데 확인이 안 된 상황인데 탄핵을 지금 결정을 내일 표결합니다. 네. 그리고 박성재 장관은 나는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고 대통령의 지위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지휘하는 대통령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는 검찰 특수본부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는 내가 수사에 관여하는 것은 그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특수본으로부터 보고를 안 받는 걸로 공개를 발표를 했습니다. 보고도 안 받고 일체 관여하지 않은 걸로 발표를 한 상황에서 그럼 뭘 근거로 이게 탄핵을 하느냐는 게 의문이 어쨌든 있고 지금 이 타이밍에서 탄핵은 부적절하다. 묻지마 탄핵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그리고 한 말씀을 더 드리면 한덕수 총리 탄핵 이유에 대해서도 보니까 그 법상 계엄 대통령에게 계엄 건의할 때 장관 그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걸로 법상 돼 있기 때문에 당신이 탄핵 대상이다라고 돼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법대로 했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장관들이 한 총리를 한테 이야기하고 한 총리가 대통령한테 했으면 그거는 관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본인은 제가 우리가 볼 때 아닌 거잖아요. 김영현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게 건의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될 수 있으며 또 국무회의 안에서도 한 총리는 오늘 또 본회의 때 답변 때도 그 이야기 했던 것 같은데 반대했는데 못 막아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뭘 근거로 자, 그러면 탄핵을 하는지. 자, 홍익표 의원님 지금 조희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 어떤 야당에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를 하나 제시한 게 있습니까? 글쎄 아직 저도 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날 그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 법사위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그 서명 여부에 대해서 뚜렷한 답변을 못 해요. 안 했다 여부를 본인이. 그러니까 그 사실상 그거를 뭐 완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스타일상 법을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자신이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변호했을 거예요.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은 걸 봐선 저희들로서는 합리적 추론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강하게 보이고요. 의심한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 조직과 그 특성상 이 굉장히 기수별 문화가 강하고 그 아무리 법무부 장관이 뭐 나는 개입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여러 가지로 탄핵과 이 내란과 관련돼서 깊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이런 수사기관의 장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저희가 무슨 경제부처 장관을 근거도 없이 내쳐내는 건 문제가 있겠다 보는데 민생부처나 저는 이런 국방부 그다음에 경찰 그다음에 그 법무부 검찰 등등과 같이 그 수사기관, 권력기관의 장이 내란 혐의에 가담 혐의가 높은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지가 있는 사람은 일단은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훨씬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구체적인 게 없다는 조혜진 의원님, 그다음에 강한 의심이 들 만한 여지가 있다는 홍익표 의원님.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동부구치소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던 중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뭐 초반에 그 발견이 되고 시도에 그쳐서 현재 김 전 장관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자, 조혜진 의원님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은 뭐 어쨌든 성공했든 안 했든 간에 극단적인 선택 시도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런데 다만 이번에 책임이 막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그동안의 대통령으로 하여금 이런 반헌법적인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도 위반되는 그 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가 가능한 것처럼 또는 합법적인 것처럼
그렇게 뭐 대통령 책임이 당연히 있지만은 옆에 최종 참모로서 결정권자는 대통령 예, 그렇게 건의를 해가지고 이런 이 큰 일을 벌이도록 원인 제공을 한 점,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평생을 사관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군에 헌신하면서 명예롭게 살아온 그 후배 그 고위 장교들 예. 다 지금 속된 말로 폐가망신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군이 길러낸 엘리트들인데 앞으로 우리 군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없는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그 가족들. 군의 사기 문제도 있을 겁니다. 전체 예. 군의 사기. 예. 군의 군기를 완전히 우리 군을 완전히 정치화해버린 거, 정치군대로 만들어버린 거, 이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려면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성실하게 협조하고 네. 법적인 또 나머지 책임질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그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홍익표 의원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뭐 개인적인 비극적 선택 여부를 떠나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은 책임이 큰 사람입니다. 이번 사태에 거의 뭐 그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지금 그 협력자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진실을 밝히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지금까지의 이 비상계엄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누가 관여했고 대통령은 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그 사실관계 확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이 이런 식으로 그 도리어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는 책임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밝히고 역사적 기록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자기의 책임을 다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건 관련해서 김영현 전 장관은 처음으로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지난 밤에. 아무래도 증거인멸 우려가 컸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검찰에 소환돼 가지고 조사받을 때는 예. 일단 진술 거부는 하지 않고 네네. 뭐 비교적 또 시인할 건 시인하고 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그동안에 검찰 경찰이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나 또 법원에서 발부할 때나 예. 우리 이 좋은 관행인지 모르겠지만은 꼭 법의 이 규정에만 맞게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법에는 그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을 때라고 돼 있지만은 도주우려나 증거인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이라고 해서 네. 또 그 발부하기도 하고 또는 뭐 그리고 이제 뭐 그 공개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지만은 여론에 네. 또 영향을 받고 여론을 또 고려하고 그래서 괘씸죄 여론의 국민들에게 괘씸죄에 걸린 사람들이 또 이런 그 법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구속되고 국민 감정법이요. 예, 그렇게 돼서 이번 김영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주 우려는 없을 사람이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뭐 반반인 것 같아요. 증거인멸은 되게 그 혐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자기가 안 한 걸로 이야기하고 거기에 맞춰서 뭐 증거를 휴대폰 뭐 약간 한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휴대폰을 바꾸거나 아니면 의심받을 행동을 했죠. 예, 뭐 텔레그램도 텔레그램. 다시 예. 했고 그래서 의심받을 행동도 했는데 어쨌든 진술은 또 제대로 한 거 보면 반반인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워낙 그 흔히 말해 좀 전에 말씀드린 사안의 중대성 네. 또 국민적 비난 이런 것이 영향을 준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우원식 의장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입니다. 자, 홍익표 의원님.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공수처 수사에다가 일반 특검, 상설 특검 뭐 이걸 좀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인데 예. 국회가 굳이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하는 배경이 뭘까요? 우선 이제 수사기관은 좀 그 정리하고 통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여야가 합의만 되면 일반 특검을 하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일반 특검이 왜냐하면 상설 특검에 비해서 수사 인력도 강화되고 전체적인 걸 다 총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파편화돼 있는 검찰, 경찰 그리고 이 공수처 더 나가서 그 군 경찰, 군 검찰까지 일괄 지휘할 수 있는 일반 특검을 하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얘기고요. 네. 근데 이런 그 수사하고 다르게 국정조사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이제 관례대로 보면 검찰이 나쁜 짓을 했던 게 있죠. 원래는 피의 사실을 누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일부러 흘려가면서 여론용 압박하면서 그런 그 잘못된 수사를 했고 이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국민들이 알 권리하고 충돌하는 지점이 있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고 근데 그 피의 사실 발표해서는 안 되고 또 그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일부 어떤 수사 진행 상황을 국민들에게 좀 알려야 될 필요도 있고 워낙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서로 그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수사기관이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는지 또 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그 나오는 진술이 있거든요. 그런 진술을 통해서 수사기관도 참고하거나 수사의 방향을 잡아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해야 될 일이 있다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더 중요한 거는 네. 그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무위원들 중에 소극적으로 그 계엄에 반대했다고 해서 그 경우에 이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이건 논란이 있겠지만 법적 책임을 떠나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죠. 그런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익표 의원님 얘기는 어떤 수사라는 거 특검이니 뭐 검경 공수처 수사 이거는 법적인 부분에 주로 들어가는데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의 좀 알 권리. 못한 국민의 알 권리. 예. 그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 것 같고 수사에 또 토스해줘서 서로 보완할 수도 있고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거 한다 그랬을 때 어떤 느낌이 저 개인적으로 들었냐면 어떻게 보면 국회가 이제 이게 그 어떤 군인들에 의해서 침범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이걸 어떻게 국정조사 안 할 수 있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 추론도 들던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서 또 우원식 의장의 회견 마지막 말 표현을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결국은 대통령을 불러가지고 카메라 앞에 세우겠다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실체적 목적이 아닌가 싶고 국회가 침탈을 당한 상황에서 뭐 수사기관들을 통해서 뭐 진실 규명하고 책임 묻고 할 수도 있지만 국회가 국정조사 권한이 있는데 침탈당한 기관으로서 그 가진 권한을 활용해서 또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지 않은 거는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까지 여기 국회에 세우겠다. 제 느낌은 그래요. 우 의장 그 기자회견문을 워딩을 그러니까 보니까. 맨 말미에를 딱 예. 보니까 그 궁극적으로는 그 생각을 하시는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우원식 의장이 너무 나간 얘기라고 거기서 더 얘기 안 하셨죠. 아 예. 그래요. 예. 아,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수사하고 국정조사는 좀 이제 차이가 있죠. 수사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피의사실 공표 그 문제 때문에 상황을 세세하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지를 못하니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증거가 나오고 있고 어떤 증언이 나오고 있고 진실이 어떻게 밝혀지고 있고 국민들 세세하게 모르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수사는 굉장히 절제되게 해서 거기서 네. 나오는 이야기를 뭐 나오다 보면 거짓 진술도 있거든요. 거짓 진술까지 막 그냥 퍼뜨리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다 골라내고 딱 그냥 확인된 사실만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국정조사는 이거는 공개 청문회 카메라 틀어놓으면은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유리한 쪽으로 자기 편리하게 그 중에는 거짓 뭐 선동 이런 것도 있을 수 가짜 뉴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진실 규명에 오히려 그런 건 이제 방해가 되는 것이고. 근데 제가 그 절차적인 부분에서 조금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서 확인을 해도 확인이 잘 안 되는 게 왜 네. 의장께서 직권으로 이거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국회법 61조의 그 국정감사 조사
그러니까 헌법 61조하고 국회 감조사법 네. 4조인가에 보면은 이제 국정조사 요건이 그 국회가 하는 거지 의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예. 국회가 하는 건데 요건은 제적 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하게 돼 있는 예. 거거든요. 특위를 하든지 상임위라든지 하게 돼 있는데 의장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려고 보통 의장이 사회만 보는 게 아니라 뭘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야 지도부하고 협의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부탁을 해서 예. 그쪽이 하도록 하는지 자기가 하는 일은 없어요. 의장 직권이라는 게 제가 국회법에 좀 뭐 제가 보기엔 별로 찾아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거 의장이 그래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네. 뭐라고 하셨나요? 여야 간에 게 협의하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하긴 했어요. 의장이 직권으로 이걸 발동한다 이렇게 그 표현이 너무 강하게 나온 건데 그보다는 의장이 자기의 권한을 해서 여야가 협의해서 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네. 제안하겠다 이런 측면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혜진 의원님 말씀하신 그 법의 절차를 따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네. 그 야당 민주당한테 이야기하면 민주당이 좀 반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네네. 민주당이 4분의 1 서명 받아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야가 어차피 협의해야 되는데 여당이 지금 내일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기다렸다가 그 협의하기 해도 되는데 공석인 상황에서 하니까 아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좀 의장은 짧게. 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이제 통상은 여야 교수단체 쪽에서 한쪽에서 제기해서 시작하는 게 하는 게 일반인데 이번엔 의장이 먼저 제안하고 그래서 교수단체 대표를 불러서 내가 이걸 그 중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하신 거죠. 먼저 기치는 내걸었지만 협조를 해서 협의는 해라 예. 하는 그것까지 일단 일부에서 하고요.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유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퇴근길 정체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막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1시간 10분 정도 걸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길게 버겁습니다. 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향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막히고요. 토평 6차로에선 사고도 났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자유로 분기점에서 송내까지 길게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꾸준히 30km 밀리는데 안성 일대에서와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속도 떨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고 팔곡 분기점과 금천을 앞두고 주춤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국민의힘 조혜진 전 의원, 민주당 홍익표 전 의원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질문은 홍익표 의원께 한번 드려볼게요. 어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은 이제 국회가 추천을 하면은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하라 이렇게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요. 근데 홍익표 의원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면은 대통령이 사실은 직무 정지해야 된다는 이제 요구도 받고 있고 사실상 예. 직무 정지되는데 임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반 특검과 달리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지금 기능밖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그 상설특검 같은 경우는 예. 일반 특검을 혹시라도 그러니까 여당이 반대하고 못하게 될 경우에 예, 대통령이 그 이제 거부권을 쓸 거에 대한 일종의 약간 보험처럼 네네. 해서 일반 특검이 근데 한동훈 대표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밝힌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일반 특검이 되면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폐기되거나 별 의미가 없는 예, 거죠. 그렇게 되겠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약간 부가적인 의미고. 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하고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기회는 있습니다. 오는 14일 2차 탄핵 의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은 경제 회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온 세계가 의심의 눈초리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정책 기조를 민생과 성장 중심으로 전환한다면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서 한국을 떠나려 하는 투자자들을 되돌리고 한국이 여전히
잠재력이 큰 매력적인 투자 국가임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지금 국난에 준하는 자, 조혜진 의원님. 예. 자, 경제 회복, 민생 위해서라도 탄핵 의결해야 된다는 이재명 대표의 얘기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그 해소된다. 네네. 그런데 그러면서 정부는 왜 이렇게 마비시키려고 하죠? 줄줄이 탄핵하고. 앞뒤가 안 맞는다. 저는 이분이 이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 은행은 꼼꼼히 보지만 예. 이분의 말씀을 안 믿은 지 오래됐습니다. 워낙 거기서 그걸 왔다 갔다 하고 지금도 뭐 경제 뭐 신성장 동력 이야기하지만 그동안에 반도체법부터 해가지고 진짜 신성장 동력 그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법안들 제대로 처리한 건 뭐 있습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그냥 피눈물 나게 그냥 쪼는 법안만 계속 자기가 진두지휘해가지고 막 계속 국회를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예산만 하더라도 정부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뭐 R&D 예산이라든지 뭐 또 그 예를 들면 원전 소형 모듈 예산이라든지 또 그 동해 그 가스전 탐사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다 그냥 싸그리 날려놓고 정부 그렇게 한 사람 그렇게 묻지마 탄핵으로 다 일 못하게 막아 놓으면서 그것처럼 불안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정부가 그 형해화되는 것처럼 불안한 게 됐습니까? 그걸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립서비스로 또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번이 늘 그렇게 해오셔서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뭐 어쨌든 저희 야당 대표고 여론 지지에서 앞서 있고 하니까 이분이 뭐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지면은 그 만약에 그 전에 그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면 대선에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데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홍익표 의원님. 예, 짧게 얘기하면 조혜진 의원님은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홍익표 의원님 믿으십니까? 이거 좀 믿어야죠. 그 야당의 대표고 그 책임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네. 해 오신 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경제에서 불확실성 없애주는 건데 이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그 내용은 주가나 금리 그다음에 환율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고 추가로 하락할 여지는 없어요. 그래서 도리어 그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에 대통령 탄핵이 불발되면서 주가가 더 하락했고 환율이 1,410원대에서 1,430원대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지도 않은 이 불확실성, 경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기에 제일 불편한 자기들이 어떻게 관리하기 어려운 예측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게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빨리 탄핵을 하고 권한대행 체계가 빨리 들어서고 그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빨리 잡는 게 경제 그 현상에 훨씬 더 불확실성을 없애주고 투자자들이 또 경제 시장이 예측 가능하게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조금 볼게요. 자, 1차 때는 이제 당론으로 불참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2차 표결 앞두고 지금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탄핵에 찬성 표결하겠다고 밝힌 의원 김재섭 의원이 밝히면서 조경태, 김상욱, 안철수, 김혜지 5명으로 늘었고 찬반 여부 안 밝혔지만 표결하겠다. 배현진, 박정원, 김소희, 진종호, 유영원. 뭐 이게 분위기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14일 표결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조혜진 의원님. 가결 가능성이 있죠. 네. 그 하루하루가 다르니까 뭐 하루에 1명 또는 뭐 2명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물론 쉽지 않은 그 잘못하면 배신자 낙인이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지만 분위기를 보면은 어쨌든 여론도 사납고 예. 그다음에 매일매일 나오는 그 수사 결과는 결국은 자꾸 이제 이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네. 그걸 이렇게 표단속하게 이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원심력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다가 더 결정적인 거는 지금 언론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대통령께서 예. 조기 퇴진 안 하겠다나 그냥 탄핵 그냥 심판정에 가서 예. 법정 투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돼 있고 지금 네네.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 중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의원들이 굳이 이걸 막아줘야 될 명분도 없어지고 네. 그 탄핵 그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서 배신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 그러니까요. 당사자가 본인이 저렇게 그렇게 결정했는데 하겠다는데. 예. 그래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 하는 지금- 생각도 좀 들고요. 네. 어쨌든 뭐 단정할 수는 없었지만 분위기 좀 그런 변수가 좀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네. 이제 들리는 얘기에 하면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 입장은 지금 아직 유보하고
없지만 말씀하신 뭐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아직도 그 여당 내에 존재하고 있고 과연 탄핵 말고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킬 방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측근들한테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분위기도 이렇다면 뭐 한 내일쯤은 무슨 방침을 밝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굳이 당 대표가 물론 당 대표 당신의 의견은 뭐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아니, 그게 하라. 아니라 자 저번 때는 표결 불참하도록 했지만 이번에는 자유투표를 하라 이럴 가능성이 있냐고 보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제 당 대표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면 이야기하겠지만은 당의 방침을 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본인이 결정할 일은 아니고 당 그 내일 원내대표 나오면은 의원총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 수렴하는 그렇죠. 과정이 있을 텐데 결국은 투표 불참은 어려울 것 같고 뭐 투표는 자유롭게 하도록 두되 이걸 당론을 정할 것이냐 탄핵 뭐 당론을 한다면 이제 반대가 될 텐데 그걸 정할 것이냐 그 정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왜냐하면 정해놓고 이탈이 생기면 당이 쪼개지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의 자유투표도 당론일 수 있잖아요. 그건 뭐 당론 그냥 통상적으로 자유투표니까. 그거는 찬성 표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네, 그냥 자,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유투표해라. 이게 당론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전망도 그건 이제 있더라고요. 굳이 당론을 안 정해도 원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당론이라는 거는 자유투표하지 않고 집단 투표를 할 때 당론을 만드는 거니까 예, 자유투표를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예. 조금 더 내일까지는 봐야 된다 말씀이시죠? 예. 자, 홍익표 의원님은 지금 어떻게 국민의힘 어떤 식으로 지금 중지가 모아질 것 같습니까? 일단은 투표 불참은 어려울 것 같아요. 여론상. 그리고 아까 조혜진 의원님 말씀대로 여론이 점점 불리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상당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찬성 쪽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번 14일 날 통과 가능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지만 한 가지 변수는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그 원내대표가 어떻게 입장을 정하느냐가 유일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전국 안정화 TF 위원장이 이제 이양수 의원인데 2월 퇴진, 4월 조기 대선, 3월 퇴진, 5월 조기 대선. 자, 여기서는 어떤 또 지적이 있냐면 과연 이거의 그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사실 중지시키지 못하는데 권한대행도 제대로 된 권한대행이 이게 되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양수 TF 위원장 강조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양수 위원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으로 인한 국가적 혼란이라든가 신인도 추락, 그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막으면서 대통령이 직에서 내려오는 똑같은 효과를 거두게 하겠다는 것이 이 2, 3월 퇴진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2, 3월에 퇴진해서 4, 5월에 대선을 치르는 안이 탄핵보다 훨씬 더 빠르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적 혼란을 줄임으로써 서민들의 어려움을 덜 가중시키기 때문에 이 안으로 가야 된다고 어제 지도부에 보고를 하고 또 의총에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 이 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제 의원님들이 의총에서 개진한 의견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잘 설득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부터는 설득의 시간입니다. 자, 조혜진 의원, 여기 그 2, 3월 퇴진론의 현실화 가능성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별로 지금 당장 대통령실도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 안이라는 게 좀 진일보하고 현재 갖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이제 의미 있는 안인데 이거는 보면은 그냥 탄핵으로 갈 경우하고 타임 스케줄이 똑같아요. 탄핵으로 가도 2, 3월 때 대통령 만약에 인용된다고 가정하면은 이제 그 탄핵 이제 대통령 지금 파면되고 그다음 뭐 4, 5월에 대선 치르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시기는 똑같습니다. 다만 퇴진은 하되 탄핵은 아닌 거. 뭐 그냥 이런 거죠. 그것만 다른 거죠. 퇴진으로 하느냐 그 자진 사퇴로 하느냐 그 사이인데 결정적으로는 용산에서 우리 이거 안 할래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건데 왜냐하면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여서 그러면 제가 뭐 한 2, 3월에 하야하겠습니다. 퇴진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바로 당장 내려와.
그때가 기다려 줄 분위기가 아닙니다. 네. 그 말을 뱉는 순간에 그때가 왜 기다려? 그 국정 혼란이 더 생기고 대응 체제도 제대로 안 돌아가고 그것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더 불확실성이 가중되는데 어차피 내려올 것 같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지금 바로 내려와 이렇게 바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 아니라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하야하면은 자기 다 뒤집어쓰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탄핵 법정에 서면은 자기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하고 설득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뭐 기각도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야는 그런 기대가 전혀 없는 거고 그 대통령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뭔가 설득이 있는 걸 내놔야 이게 아니지. 그게 없으면 아니라는 게 의미가 없죠. 자, 지금으로서는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는 조희진 의원님의 얘기에 좀 동의하십니까? 예, 그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예. 법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에요. 지금같이 혼란한 시기에는 헌법과 법의 질서에 따라서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의 선의에 기대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양수 의원이 고육지책인데 그 앞뒤가 안 맞는 거는 국민적 혼란을 줄인다 탄핵을 하는 것보다 하지만 그 도리어 그 대통령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적 혼란이나 그 리더십의 부재를 더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차기 원내대표 선출 이제 임박했습니다. 친윤 권성동 대 비윤 김태호 누가 이기는 겁니까? 조혜진 의원님. 모르겠고 전망. 저는 표도 없고 근데 다만 이제 당원으로서 또 그 이제 당을 걱정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누가 되든 간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또 당원들이 바라볼 때 당원들도 지금 정말 뭐 그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누가 나온다에 대해서 반응이 제가 뭐 어느 한편에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나온다 듣는 순간에 당원들이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정신 있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제가 누구라고 묻진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 당원들과 국민들이 바라볼 때 국민의힘이 어쨌든 이 집권당으로서 이런 사태를 오기까지 제 역할을 못한 거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을 느끼네. 반성을 하네. 뭔가 좀 책임지려는 행동이네. 뭐 좀 지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하네. 이런 느낌을 주는 후보 또는 그런 선택이 돼야 당의 희망이 있는 거지. 그 반대로 가면은 이건 스스로 확인사살하는 거죠. 자, 홍익표 의원님 만약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원내대표가 그 전에 막 삐걱거리는 것도 있고 좀 안 맞는 게 좀 있었잖아요. 누가 되냐에 따라서 탄핵 표결이나 향후 전국에도 조금 영향.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그런 데도 영향 끼치리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 뭐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추경호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의 갈등이 있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권성동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원내대표 당대표로 만나면 이게 갈등을 넘어서서 거의 그냥 그 내전 상태로 갈 수도 있어요. 그 스타일상.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의원도 그립감이 세고 일정하게 이제 친윤계를 대표하는 그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 추경호 원내대표하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소위 친윤 그룹에 대해서 지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는 좀 이 관료 출신의 행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여기는 그야말로 이제 정치인으로 야전사령관 스타일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하고 치고받고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아울러서 어쨌든 친윤계는 지금 책임론에 지금 쌓여 있기 때문에 그 책임론을 넘어서려는 해법을 찾으려다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 도리어 강공으로 그러니까 여론과는 동떨어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자,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미국 대외 관영 매체인 미국의 소리 방송과 국내 학계 인사들이 1차 탄핵 소추안에 대한 일부 이견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내용이 뭐 이런 거예요. 가치 외교를 내세워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국 전문가들 이제 인용해서 한미일 공조가 탄핵 사유가 돼선 안 된다는 미국 측 우려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홍익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물어봤는데 이게 이제 탄핵의 그 어떤 그 구체적인 죄목으로 들어간 게 항목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그 국정 난맥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문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미 관계나 한미일 어떤 안보 협력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여러 차례 국내에서 문제가 제기된 게 있듯이 지나치게 일본에게 약간 좀 굴종적인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그 굴욕적인 외교한 거에 대한 문제 제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조희진 의원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당에서 이렇게 그
뭐 안이 조금씩 다르지만은 조국 혁신당에서 내용은 또 다르고 하지만은 그 안들을 보면은 정말 이 탄핵할 내용이 뭐 지금은 이런 상황이지만은 네. 뭐 그런 계엄 사태가 벌어졌지만은 그 전에는 보면은 정말 억지 탄핵이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 뭐 후쿠시마 원전 그 방류한 것도 대통령 탄핵 사유고 일본 정부가 한 것인데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 장관은 그거 가능하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 집어넣는 것부터 해서 뭐 말이 안 되던데 이런 문제는 특히 이제 외교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 지금 야당에 대해서 스탠스에 대해서 걱정하게 만드는 거는 국익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한마디만 하면 여당이 짧게, 같이 하고자 탄핵이 한다고 하면 내용 수정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자, 5622님이 하루빨리 나라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국민들은 매일 불안해합니다. 아무쪼록 해결, 원상 회복이란 말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씀하셨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혜진 전 국민의힘 의원,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6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10살 경진이는 따뜻한 물이 나오는 집에서 사는 게 소원입니다. 할머니와 아빠, 엄마, 동생까지 5명이 지내는 지금의 집은 너무 낡고 열악하기만 한데요. 심하게 갈라진 외벽과 검은 곰팡이가 가득한 천장. 추운 새벽 문틈으로 들어오는 칼바람은 경진이의 어깨를 더 움츠러들게만 합니다. 아빠와 엄마는 온종일 버섯 농장에서 일해보지만 5 식구가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입. 오늘도 하얀 입김이 나는 화장실에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외투를 껴입은 채 잠을 청하는 경진이. 빨갛게 얼어버린 경진이의 작은 2 손이 애처롭기만 합니다.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경진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의 사랑과 온기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새벽까지 강원 동해안과 산지, 경북 동해안과 북동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나 5에서 1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이후 모레 금요일은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권 포함해서 1에서 5cm의 눈이나 5mm 내외의 비가 예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제주는 모레 3에서 10cm의 눈이 올 수가 있겠습니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는 주말과 휴일에도 비나 눈 예보가 있고요. 충남은 일요일에 눈비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주 후반으로 향하는 목요일인 내일 아침에 서울은 영하 2도로 떨어져 다시 오늘보다 2도가량 아침 기온 떨어지겠고요. 파주가 영하 6도, 대관령 영하 7도, 세종, 대전이 영하 3, 광주 영하 1, 대구 0도 등 전국이 아침 추위가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5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3도 이상 낮겠습니다. 세종이 7, 대전, 광주 8, 대구 9, 부산 12도 등 전국이 4도에서 12도까지 내일 낮 기온 오르겠고요. 주말 휴일로 갈수록 기온이 조금씩은 더 낮아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가 서울과 세종 쪽으로 좋지가 않습니다.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시와 충북 등 중서부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대기질이 나쁘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어제 첫 검찰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태 몇 달 전 사석에서 계엄을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신분이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함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국수본이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하고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 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검찰 특수본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고 특전사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자살을 시도했다 저지당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내란 수괴는 영장 없이 긴급 체포가 가능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충분한 의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계엄 선포를 반대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 사태 관련 의혹 일체를 수사할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가 계엄 사태 관련 내용을 처음 보도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땅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매주 수요일 법지식 잔에 꽉꽉 채워서 쉽게 풀어드리는 법이든 성배. 오늘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수사와 특검, 탄핵 등 법적 쟁점을 논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박성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이든 성배 박성배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경찰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자, 일각에선 내란죄 혐의를 받기 때문에 뭐 긴급 체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반면에 이게 긴급 체포 여부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더 이렇게 엄밀하게 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먼저 자,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일단 어떻게 보세요? 내란죄 적용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를 일컫는데,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강압에 의해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비상계엄을 발령하고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국회는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대통령의 경우에는 재직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내란죄, 외환죄 두 개의 범죄는 예외입니다. 즉 재직 중에도 기소될 수 있는 만큼 수사도 얼마든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체포가 있고 구속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뭔지 각각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까? 체포는 간이한 인신 확보 방법입니다. 네.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는 경우는 피의자에게 소환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해서 불응할 때 법원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치해서 조사를 하고 석방하는 절차가 체포 절차입니다. 그 반면에 구속은 피의자에게 상당히 중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도주의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장기간에 걸쳐서 구금하는 절차가 구속입니다. 다만 체포 중에는 영장 없는 체포가 있는데 하나가
하나가 긴급 체포고 또 다른 하나가 현행범 체포입니다. 이 사안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긴급 체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긴급 체포는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을 수 없는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나 가능한 것이라 사실 법적 요건이 완비되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경찰이 긴급 체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경호처가 순순히 응할지도 상당히 의문입니다. 네. 자, 대통령을 체포하거나 구속할 경우에 이를 헌법상 과연 사고로 볼지 여기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 직무정지 또 권한대행 체제의 정당성과 관련되는 이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만약입니다. 구속됐다 그러면 이걸 헌법상 사고로 봐야 할까요? 헌법상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수립되는 경우는 대통령이 궐이되거나 사고를 당한 경우입니다. 이 궐이는 사망하거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사임하는 경우를 가리키고 이 사고는 신병 즉 병으로 알아 눕거나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지금 정지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런데 만약 대통령이 재직 중에 형사상 범죄로 구속된 경우 사실 대통령이 현직 재직 중에 구속되는 경우를 상정해 놓고 헌법학자들이 논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데 거의 반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속된 경우를 사고로 볼 것인가 제 개인적인 견해는 사고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구속되게 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인데 네. 국무회의도 주재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업무 집행은 결국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에는 국무위원들이 수시로 구치소에 접견을 가서 보고하고 그 내용을 하달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른바 옥중 결재입니까? 그렇죠. 네. 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와 유사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사고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사고의 개념으로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는 말씀이고요. 자, 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자정쯤에 이제 구속이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한 취지 뭡니까? 법원이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 사안을 두고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가 큰 논쟁거리였는데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이 사안 자체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자, 이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게 윤석열 대통령 향후 수사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형법상 내란죄는 한 조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가담 정도에 따라서 형량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금고에 처하고 중요 임무 종사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부화 수행이라고 해서 단순 가담자를 가장 가볍게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적시했다는 것은 김 전 장관 그 상위 직급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 우두머리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한 그 배경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두머리에 해당한다는 판단까지 내포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네. 자, 최근에 이제 검찰과 경찰, 공수처, 뭐 군 검찰 막 앞다퉈서 서로 수사하고 서로 막 압수수색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였잖아요. 중구난방이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조금 전에 6시 정각에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보니까 경찰 국수본하고 공수처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이제 꾸려서 공동수사를 진행한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보니까 이제 검찰만 빠진 것 같아요. 네네네. 검찰만 따로인 것 같은데 이것의 의미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 검찰, 국수본, 공수처, 군검찰 모두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려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 이유는 어제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도 검찰의 내란죄 수사권을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한정돼 있습니다만 그 예외로
경찰이나 공수처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만큼은 예외 없이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에 제한을 받지 않고 법원에 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은 이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경찰을 수사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 관련 사건으로서 네. 이 사건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내란죄는 지금 경찰의 관할이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법문을 엄격히 따지면 네. 경찰만 수사 주체라고 봐야 하는 게 마땅하긴 합니다. 네네. 관련 사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따라서 검찰이나 공수처도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갈리게 되는데 네네. 영장 전담 판사가 이와 같은 판단을 했지만 정작 향후 기소된 이후에 형사 본안을 담당하는 판사는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자면 경찰이 전면적으로 수사에 나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 수사의 필요성은 수시로 제기될 텐데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하면서 영장 청구 역할은 당연히 검사가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판단도 검사가 해야 합니다. 기소권이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어서 어느 범위의 사람에게 어느 범위의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최종적인 판단을 검사가 해야 하는 만큼 네. 경찰과 검찰 등 여러 수사 주체가 합동수사본부를 꾸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경찰 수사에 관해서는 셀프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는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검찰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찰이 경찰 수사만큼은 직접 담당하고 나아가서 군 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오로지 군 검찰만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사 주체가 모두가 합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짐이 마땅해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검찰과 오늘 합친 세 주체와 안 된 거는 뭐가 가장 이유가 크다고 보세요? 아직까지는 협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검찰이 전면에 나설 것인가 아니면 검찰이 법리 검토와 강제 수사와 관련된 각종 영장 청구를 할 것인가 아마 협의가 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검찰도 이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협의체 결국은 참여해야 한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자, 경찰은 수장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도 체포했습니다. 이 경우에 뭐 어차피 자기네 수장이긴 하지만 수사하는데 뭐 법적 제도적 제약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찰에게 따로 수사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 자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특히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어제 경찰 수사를 받다 오는 과정에서 전격적으로 오늘 새벽 모두 긴급 체포됐는데 사실 긴급 체포는 요건이 엄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당장 조사를 마치고 내보내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경찰의 판단입니다. 긴급 체포된 이상 긴급 체포 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내 1, 2인자를 긴급 체포한 만큼 48시간 이내에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국회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 통과시켰습니다. 별도로 내란 특검법도 본회의 상정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각기의 법안이죠. 뭐 이게 뭐 어떻게 같이 뭐 통합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상설 특검 법안이 제출돼 논의되고 있고 이미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법안이 내란 특검법이죠. 네네. 상설 특검 법안은 이미 논의가 이루어져서 가결도 된 상황인데 상설 특검과 일반 특검의 차이부터 설명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상설 특검은 특검법이 이미 마련돼 있습니다. 이 특검법이 마련돼 있어서 그 일부 조항에 따라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특검 선정 필요성만 의결하면 대통령은 그 특검을 임명해야 할 의무가 부과됩니다. 반면에 일반 특검은 일종의 법률안입니다. 즉 특정 사건에 한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법률안이 일반 특검인데 두 특검의 차이점은 상설 특검은 수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더하기 30일 최장 90일이고 수사 인력을 보조받을 수 있는 인원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반 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해서 각기 법률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절차이므로 수사할 수 있는 기간도 또 지원받을 수 있는 인력도 제한이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웬만하면 일반 특검을 통과시키고자 하지만 일반 특검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야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반 특검을 통과시켜도 일종의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서 상설 특검에 따라서 특검 필요성만 제시하면 대통령이 법률안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서 특검 임명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일단 상설 특검부터 통과시켰지만 일정한 제약이 있는 이상 일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수사 주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있는데 네. 공수처가 각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첩을 하지 않는다고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상설특검은 이첩을 요구했을 때 각 수사기관이 불응하면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예.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설특검이 되었든 일반 특검이 되었든 특검이 성립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찰, 검찰, 공수처, 군검찰의 모든 수사는 특검에 귀속되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럼 지금 이 시점에 개별 일반 특검보다 상설 특검을 먼저 이렇게 뭐 처리한 이유랄까요? 그런 배경이 있을까요?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네. 일반 특검을 처리하다가는 일종의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부권.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설 특검을 먼저 처리해서 특검을 임명하는 절차를 먼저 밟게 되는데 사실 특검법에 따르면 상설 특검 임명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먼저 국회에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의 특검 후보군을 추천해야 합니다. 네. 추천된 후보 2명 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임명을 강제할 조항이 특검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극단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여당에서는 이 상설특검법 개정안도 발의해둔 상황입니다. 이 후보추천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고 추천을 받은 때로부터 대통령이 3일 이내에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이 조만간에 통과된다면 대통령 의사와 무관하게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반 특검이 도입된다면 결국 일반 특검으로 모든 사건이 귀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상설 특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도록 한다는 규정이 있긴 있는데 강제 지금 조항이 없습니다. 예. 강제 조항이 없고 지금 대통령 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금 경우에 네네.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제기되잖아요. 만약 신병에 네. 이상이 생기거나 오는 토요일에 탄핵 소추 의결로 직무가 집행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행사하거나 그러니까요. 국무총리의 신병에도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 차 순위자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해야 하는데 그 권한대행자가 상설 특검을 임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네.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한번 따져볼게요. 만약 윤 대통령이 만약입니다. 탄핵에 앞서서 뭐 긴급체포나 구속이 된다면 대통령 직무수행 즉 권한행사라고 하죠.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총리 등의 권한대행체제로 불가피하게 가야 하는지 이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헌법상 대통령의 권위나 사고 시에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하게 되는데 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상황은 어떤 헌법학자도 상정해 놓고 논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거의 반반 의견이 엇갈리는데 그래요? 대통령이 구속된 경우에도 형식적이든 어떻든 직무집행이 가능하니까 사고로 볼 수 없다.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반이고 그러니까 하다못해 옥중 결재를 하더라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 않다.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태는 사실상 신병, 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정과 유사하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므로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되어야 마땅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팽팽해요? 예, 판평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떤 형태로든 판단을 해줄 것인데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합니다. 네. 지금 권한대행 체제가 공석이므로 대통령 사고에 해당해서 권한대행 체제가 수립될 수 있는 사정인지 개별 사건이 불거지면서 아마 네.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만 그 판단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명시적인 선언을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구속돼 있는 경우에는 누군가 권한대행을 맡으라는 지시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고발에 따라서 경찰이 한덕수 총리도 피의자로 소환 통보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만약입니다. 한 총리도 이제 공백 상태가 된다.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덕수 국무총리의 신상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때는 정부조직법에 따라서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을 하게 됩니다. 그 차순위가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그 네. 차순위가 교육부 장관이고 그 차순위가 과기통신부 장관이고 그 차순위가 외무부 장관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실 수사 권한이 무서운 부분이 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수사기관이 기소해주지 않으면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네. 수사기관은 물론 범죄 혐의가 있으면 마땅히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국정이나 회사로 치면 업무가 마비되게 수사를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입건해서 구속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권한대행을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은 남겨두고 신병 처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통과되면
그 이후 법적 절차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게 되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합니다만 네. 과거 전례에 비춰보면 2개월 내에는 거의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걸림돌은 네. 헌법재판관이 6명이라는 데 있습니다. 선출 절차. 탄핵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일단 7인 이상 심리를 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조항이 현재 가처분 인용이 돼 효력이 정지돼 있습니다. 심리는 가능합니다만 과연 6인 이상이 찬성을 하려면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이 상황을 그대로 둘 것인가 현재 민주당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 제청한 이상 그 후속 절차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도 짧게 보겠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혐의 받고 있습니까? 조국 대표가 적용받는 혐의는 총 12가지입니다. 크게 3갈래로 나뉘어지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업무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이고 장학금 부정수수, 뇌물수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등입니다. 1심에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이 형량에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앞서서 조국 대표가 선고 연기를 이제 신청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제가 별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은데 연기 요청이죠. 네네.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발발한 직후에 조국 대표가 물론 연기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합니다만 한 정당의 대표로서 각 원내 정당들과 협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 기일 연기 신청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그대로 유지됐다면 연기됐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그렇지만 비상계엄이 곧바로 해제된 상황이라 대법원이 선고에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기일을 연기하지 않은 것 같고 이미 이 사건에 많은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라 대법원이 취재진과 일반 방청객에 대해서 법정 객석 배분도 마친 상태입니다. 네, 아까 혐의를 몇 가지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재판에서 가장 이거는 쟁점이 되겠다 싶은 거 한두 가지 꼽으면은 어떤 게 될까요? 대법원에서 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2심 유죄 2년 징역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곧바로 조국 대표는 법정 구속되게 됩니다.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는데 수감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상 의원직을 잃게 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야 합니다. 물론 조국 대표가 비례대표인 만큼 조국 혁신당이 비례대표 승계를 할 예정입니다만 조국 대표는 차후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여러 혐의가 있는데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된다면 이때는 파기환송을 해야 합니다. 파기환송을 하는 이유는 일부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전체 형을 다시 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고 고등법원이 다시 심리해서 형을 정하기까지 적어도 수개월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부라도 이게 인정이 안 돼가지고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우리 박성배 변호사님이 보기에 남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법원은 양형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된 경우가 아닌 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 사안에서 형이 부당하게 중하다 가볍다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유무죄 판단만 하게 되는데 혐의가 많다 보니 일부라도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안 중 일부가 무죄 선고될 경우에는 파기환송할 수밖에 없는데 혐의가 많다 보니 일부는 무죄 선고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이 대목에서 1, 2심에서 어땠는지만 살짝 정리해 주세요. 1심에서 입시 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 유죄로 판단됐고 감찰 무마 의혹 역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그 유무죄 판단에 큰 변동 사항 없이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600만 원을 추징했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공모 혐의가 적시된 정전 교수에게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내일 판결 이제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서 문자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최상진 님이 혼란과 혼돈의 상황 속에서 나라를 함께 바로 세워야 하는 것이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라 생각합니다. 앞에 이제 정치 토크 코너에서 법이든 성배 비슷한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제가 이 문자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은영 큐레이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입니다. 수상 당시 상황이나 이제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한강 작가의 이름이 호명되기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면서 시청을 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0시 49분쯤에서야 이 한강 작가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의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문학상 시상 연설자로 나선 스웨덴 작가 앨런 마스돈 할리먼 종신위원이 존경하는 한강, 당신의 2024년 노벨 문학상을 축하드리게 될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이제 국왕폐하로부터 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한강 작가를 호명했습니다. 곧이어서 검은색 드레스를 입은 한강 작가가 파란 카펫이 깔린 무대 중앙으로 나왔고요.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문학상 증서와 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장내에서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한강 작가는 관례에 따라서 이 자리에선 수상 소감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시상자인 마스돈 위원의 연설을 통해서 이 노벨 문학상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유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연설에서 마스돈 위원은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연약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거나 다른 질문을 하거나 다른 문서를 요청하거나 생존자의 증언을 듣기에 충분한 딱 그만큼의 힘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한강 작가 정말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네. 우선 올해 수상자 11명 중에 유일한 여성이었고요. 역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 121명 중에 18번째 여성입니다. 그리고 2012년 중국 소설가 모옌 이후로 그동안 계속 여성 작가 수상이 없었다가 12년 만에 이렇게 좋은 소식이 나왔다고 하고요. 모두들 아시겠지만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또 아시아 여성으로서는 당연히 최초죠. 한국인 수상자로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선 수상자로서도 이 한강 작가가 유일한데요.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노벨평화상 수상했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도 그렇지만 노벨평화상은 항상 전통적으로 다른 장소에서 시상식이 열립니다. 네, 그래서 2000년에 노벨평화상 수상했던 이 김대중 당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별도로 개최된 시상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한국 사람으로서 참 자랑스럽습니다. 원래 시상자인 앨런 마스돈이 한강 작가를 한국말로 이제 호명하기로 한 걸로 알려졌었거든요. 근데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진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게 참 저희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네. 보통 이제 이 노벨 문학상만큼은 이 연설을 맡은 할리먼 위원이 스웨덴어로 처음에 이제 연설을 하고 네. 마지막 이제 이 호명하는 부분에서 이 해당 작가의 모국어로 이제 설명을 하거나 네. 내지는 영어로 설명을 하는 관례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마스돈 위원이 한강 작가를 한국어로 호명하기 위해서 마지막 두 문장을 한국어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기대를 하면서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시상식 직전까지도 굉장히 열심히 한국어 발음 연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한강 작가 작품들을 이제 스웨덴어로 번역했던 박옥경 번역가 그리고 이제 이 박 번역가의 남편이 안드레스 칼스톤 영국 런던대 교수로부터도 특별 과외까지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서툰 한국어 발음이 끝내 이 발목을 잡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렇게 서툴게 좀 한국어 발음을 했다가 이렇게 권위 있는 시상식의 분위기를 좀 흐트러뜨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막판에 영어로 설명을 하기로 바꾼 것으로 좀 알려졌습니다. 종종 수상자들의 모국어로 호명을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수상자들이 이 시상자들이 한국어나 중국어 같은 동양 언어에는 좀 익숙지 않다 보니까 이 모국어로 좀 호명하겠다라고 했다가도 이렇게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시상식에서는 관례에 따라서 수상자들이 소감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어진 연회에선 한강 작가가 수상 소감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상식 직후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노벨상 연회에서 전통에 따라서 약 4분간 영어로 수상 소감을 밝혔는데요. 지난 7일 노벨상 강연 때처럼 8살 때 기억을 좀 회상하면서 연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내용도 시적이면서도 또 굉장히 좀 감동을 주는 내용이었는데 오후에 주산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폭우가 쏟아졌다. 비가 너무 세차게 내리고
내리자 20여 명의 아이들이 건물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이렇게 네. 운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강 작가에게 깨달음이 있었는데요. 나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이 모든 사람, 그리고 건너편에 있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나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나와 마찬가지로 그들 모두 이 비를 보고 있고 내 얼굴에 촉촉이 젖은 비를 그들도 느끼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두고 한강 작가는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한강 작가에게 문학이라는 것은 이 수많은 1인칭이 언어라는 실을 타고 깊숙이 연결돼서 중요하고 긴급한 질문을 주고받는 것이었던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서 한강 작가는 우리를 서로 연결해주는 언어, 이 언어를 다루는 문학은 필연적으로 일종의 체온을 품게 된다. 그러면서 이 문학 작품을 읽고 쓴 일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되는 것이다. 이렇게 힘주어 말했습니다. 네. 이 문장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지금도 계속 많이 회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그동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이 없었는데 오늘 북한 매체들이 계엄 사태와 우리나라 상황을 보도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 매체들이 이 12.3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이에 따른 이 남한의 탄핵 정국 이런 것들 좀 처음으로 보도하면서 대남 비난 공세를 좀 재개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오늘 심각한 통치 위기, 탄핵 위기에 처한 윤석열 괴뢰가 불의의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파쇼 독재의 총칼을 국민에게 서슴없이 내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 온 괴뢰 한국당을 아비규환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요. 신문에는 이 글기사와 함께 국회의사당 앞에 촛불 집회가 진행되는 사진도 또 함께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통신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바로 6시간 뒤에 해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있었던 윤 대통령 탄핵안 소추안 발의,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탄핵안이 무효화된 소식까지 지난 8일간 벌어진 일들을 상세히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여러 대의 직승기와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깡패무리를 비롯한 완전 무장한 계엄군을 내몰아 국회를 봉쇄하였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계엄 과정에 군이 동원됐다는 사실도 전했습니다. 네. 북한 매체는 전국에서 벌어지는 촛불 집회 그리고 시위 소식도 다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윤석열 존재 자체가 전쟁이며 재앙이다. 윤석열은 즉시 탄핵해야 한다. 응분의 책임과 죄를 다지고 반드시 징벌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발언 내용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좀 소개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촛불 집회 사진을 여러 장 보도를 했는데요. 계엄 당일에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과 국회 직원, 시민이 이제 계엄군을 가로막거나 항의하는 사진 같은 것들은 전혀 게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군에 반발하는 일반 시민의 모습을 북한 주민들에게는 좀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도로 좀 해석이 되고요. 국제사회의 반응도 좀 소개를 했는데요. 국제사회는 이 괴뢰 한국에서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 탄핵 소동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윤석열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는 절망감의 표현이다. 윤석열의 정치적 생명이 좋게 끝날 수 있다라고 예평하면서 엄정히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남 비난 보도를 다시 내놓은 게요. 이제 지난 4일 노동신문을 통해서 그 당시 이제 신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비난 성명이 담겼고 뭐 집회 소식 같은 것들이 담겼는데 이게 사실 북한 같은 경우는 이 4일자 신문이 이미 3일에 이제 인쇄가 들어간 것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일 밤 사이 4일 새벽까지 일어났던 이 일련의 사태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됐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 이 퇴진 윤 대통령의 퇴진 집회나 시국선언에 대한 보도 같은 것들을 과거에는 이어오다가 이상하게도 이 비상계엄 선포 시점부터 그 이후부터는 이 남한 관련 보도가 뚝 끊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7일 만에 오늘에서야 대남 비난 보도를 재개한 건데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이제 향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에선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규모와 관련한 내용이 담겼는데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게 우리나라가 예산안을 처리하듯이 미국 의회도 이맘때쯤 이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처리를 하는데요. 이걸 국방 예산법 내지는 국방 수권 법안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상하원 군사위원회가 이제 합의를 해서 국방 수권 법안을 이제 마련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이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목표를 위해서 한국에 파병된 미군 규모를 대략 28,500명으로 유지하며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갔습니다. 이 조항은 또 미국의 모든 방위 역량을 사용하는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한다라는 기존 표현도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만 봤을 때는 이제 기존 법안하고 달라진 바가 없는데 다만 이게 과거 트럼프 1기 집권 때 의회가 국방 수권법에 반영했던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이번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빠진 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국방 수권 법안의 문구 하나하나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당장 한 달 뒤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기 집권 때도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주한미군 철수 감축하도록 계속 우리를 압박하면서 미국 의회가 이제 2020년, 2021 회계연도 이 국방 수권법에 이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담았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 법이 정한 예산을 한국에 파병한 현역 병력을 28,500명 이하로 줄이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작용을 했냐면 말하자면 이제 트럼프가 주한미군 규모를 마음대로 감축할 수 없도록 일종의 제어 장치로서 약간 보험 성격의 조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에다가 여기에 더해서 하나는 이 법안을 활용을 해서 마음대로 이 병력을 줄이면 안 돼. 이렇게 두 개의 조항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트럼프에게는 이제 하나의 족쇄가 되었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당시 트럼프가 이 법안에 서명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만 의회가 재의결로 거부권을 무력화하면서 결국 발효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바이든 집권 후에 삭제가 됐어요. 왜 그랬냐면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주한미군 감축을 아예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본 겁니다. 문제는 이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조항이 빠져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두고 이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시작하면 집권 2기 전국에서는 한국 압박용 무기로 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은영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일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오늘은 여러 현안 때문에 하루 앞당겨서 KBS 김한수 기자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임무 완수해보겠습니다. 김한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스포츠 대통령으로 불리는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후보만 8명. 당초 예상보다 많은 거죠?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년 전이죠. 2021년을 보면 41대 선거에는 이종걸, 이주준상 전 의원하고 이기흥 현 회장 그리고 강신욱 교수 이렇게 4명이 나왔거든요. 근데 4명도 치열하다,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면 내년 1월 14일 치러지는 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좀 과열될 양상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문체부에서 이기흥 회장의 3연임을 반대하고 대립각을 세우다 보니까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번이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하게 됐는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일부에서는 일부 유력 이제 기업인들을 추대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 좀 뭐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또 새로운 리더십을 좀 가미할 것이다 그랬는데 대부분의 본인들이 고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이거 뭐
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유력한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대역급이 보이지 않는다 뭐 네. 그런 표현 같은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물 면에서 보면 크게 시도체육회장, 경기단체장, 뭐 선수 출신이 있을 수 있고요. 교수, 정치인 이렇게 출신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먼저 체육회에 몸담았던 인사 어떤 분들이 출마했습니까? 일단은 이기영 현 체육회장이 아직 출마는 하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본인이 그 회장 출마를 위해서 자기 직무를 정지시키는 요청서에 접수를 시켰거든요. 출마가 확실시 된다. 예, 아직 예. 이제 출마 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이제 강태선 전 서울시 체육회장께서 출마 의사를 밝혔고요. 김용주 전 강원도 체육사무처장. 그리고 이제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시장이면 보통 그 시체육회 대표를 하시니까 네. 체육회로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정치인도 되겠지만 그래서 이 정도가 시도체육회 인사로 나왔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단체장 하면 이제 유승민 전 IOC 위원이자 탁구협회장. 그 다음에 우슈협회장 얼마 전에 그 박창범 씨라고 해서 단식을 했던 그런 분 있잖아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가장 젊은 오주영 전 세팍타크로연맹 회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분들은 이제 경기단체장이고. 그다음에 교수로는 강신옥 단국대 명예교수. 네. 지난번에도 출마를 했었던 분이라서 그러니까요. 대체적으로 이렇고 뭐 나이로 보면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게 30대가 대한체육회장에 나왔고 또 유승민 IOC 전 의원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주 다양하게 나오셨는데 지금 안상수 전 인천시장 보니까 지난번에 강화군수 보궐선거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또 나오셨군요. 자, 나이도 뚜렷하게 구분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어떤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봐야 합니까? 아무래도 변화를 바라는 세대가 많겠죠. 네. 아무래도 이기영 대한체육회장 현임 회장 같은 경우가 이제 내년에 70입니다. 70이고 뭐 안상수 후보님 같은 경우도 이미 70을 넘기셨고 네네. 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은 기존의 것을 고수하고 아무래도 바꾸기보다는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방식. 네. 우리가 사실 이기영 회장한테도 많이 이제 언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해병대 훈련을 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였잖아요. 물론 가서 해병대 같이 진짜 훈련을 시키지 않았지만 정신무장이라는 이름으로 아직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과학적인 훈련 방법은 없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일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제 경기인 출신이면서 협회장도 했던 유승민 위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대체적으로 그 젊은 리더십, 소통과 또 그 같이 이렇게 배려하는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주목을 받을 것 같고 오주영이라고 하는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전체적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뭐 제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단일화 이런 문제보다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서 예. 스포츠맨답게 사실 이분이 뭐 체육을 전공하거나 경기인 출신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도 대한체육회장도 한 사람을 대항해서 다른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뭘 만들기보다는 정말 정정당당하게 한번 해서 체육회장을 한번 적임자를 뽑아보자 이런 식의 의견을 밝힌 걸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스포츠맨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필하는 부분이 많은데 과연 현실적으로 먹힐지는 이제 좀 의문입니다. 네. 역시 가장 관심 끄는 건 지난 8년 동안 대한체육회 이끌었던 이기영 현 회장 3선 성공할지 여부입니다. 아무래도 기존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제 선거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공식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제 24, 25일 양일간 접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아무래도 본인은 지금 이제 문체부라든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야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출마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보면 지금 대체적으로 문체부의 그 결과 발표가 22일 전후거든요. 일요일 24, 그다음에 월요일 그렇군요. 23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혹들이 진짜 비리로 밝혀진다고 하면 사실 출마를 할 수 없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8명에서 7명으로 후보가 줄고 나머지 분들의 그런 게임이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게 될지 그리고 이제 지난 8년간의 걸 보게 되면 노조나 이런 쪽에서는 사실 이 사람의 공보다는 과에 초점을 맞춰서 비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과가 부각되게 되면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일단 3선에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 8년간 체육회를 유지해 오면서 뭐 같은 계약 문제라든가 직원 채용 문제라든가 또 어떤 후원 물품의 사용 여부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의혹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그게 경찰 수사에 의뢰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비리로 부각되고 된다면 결국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보여줬던 많은 의혹들이 비리로 밝혀진다고 한다면 정말 뭐 선거 쟁점할 것 없이 후보자에서 제외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23, 24 이 양일간에 아마 출마 선언을 못 할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요. 수사 결과가 최대 변수군요. 예. 근데 그 상황에서 만약에 수사 결과가 그냥 의혹에서 끝나버리게 된다면 이거는 또다시 역풍이 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압박으로 인해서 내가 핍박받았다라고 하는 또 그런 패러다임이 구성될 수 있어요. 그럼 그게 이제 이기흥 회장한테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이 선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는 대의원 선거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한테 물어서 이 사람이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를 같이 어떤 이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해 온 사람들, 어떻게 보면 전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전우들끼리 느끼면서 우리 회장이 압박을 받았어?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순식간에 역풍이 불 수 있는데 우리가 믿었던 지도자가, 우리의 리더가 이러이러한 비리와 의혹에 휩싸였는데 그게 사실로 밝혀졌어? 그때는 정말 썰물같이 그런 지지도가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큰 거는 비리 혐의 수사 결과고, 최근에 보면 이기흥 회장이 이제 IOC 위원 임기 연장 명단에서도 제외됐어요. 네. 이것도 뭐 작은 변수지만 일종의 변수는 될 수 있나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큰 호재가 사라진 거죠. 아,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사실 그 뭐 주변을 알아보면 이기흥 회장이 IOC의 이 임기 연장을 위해 굉장히 공들인 것은 사실이에요. 내년 12월 31일 날 그 끝나느냐, 아니면 연장을 받아서 3년을 더 할 수 있느냐. 이 문제는 IOC 위원의 임기를 3년 더 연장하는 건데 그건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는 나쁘진 않아요. 스포츠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IOC 안에 2명의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것과 1명의 플레이어를 갖고 있는 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본인이 굉장히 주장을 해서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 겨뤄야 되는 상대가 돌아보면 후안 안토니오 사마란치, 개인 자격으로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IOC 전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다음에 세르미앙 앙응이라고 하는 싱가포르 IOC 위원이 있는데 우리 뭐 태권도가 올림픽에 들어가는데 도와줬던 이런 사람들. 아무튼 지안파로 뽑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싱가포르라는 작은 나라에서 IOC에 공헌한 것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리텐슈타인의 로라 공주 이런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그 10명 안에 들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었다면 굉장한 호재가 되고 내가 국제적으로 이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여줄 수 있었는데 사실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간 거죠. 네. 자, 합종 연행 가능성, 이기흥 회장이라는 강자, 비리 수사 혐의 결과만 빼놓으면 강자로 이제 간주되고 있습니다. 합종 연행 가능성, 단일화 가능성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스토리에 불과합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역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하면서 단일화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대표적인 게 지난 선거인데 전 의원 출신들이 나오고 전 의원 출신 2분이 나오고 그냥 체육회 출신의 한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럼 사실 그 전 정치인들 2분이 단합을 했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을 거예요. 절대로 포기 안 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정말 웃긴 게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라든가 이렇게 그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체육회장 선거를 하면서 이렇게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하지 않을 뿐더러 본인들이 해석하는 게 다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의원 선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대의원들, 임원들, 협회장들 뭐 이렇게 만나러 가면 대부분 앞 면전에서 당신의 정책이나 공약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마음에 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렵죠. 네, 현장까지 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줬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돌아가 보자면 아무래도 시도협회장이나 종목협회장의 입장에서는 우리 협회, 우리 종목 선수들에게 누가 더 많은 이익을 줄 것이냐를 아무래도 계산을 하셔야 될 거잖아요. 정말 이성적인 판단을 떠나서 협회나 종목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누가 더 현실적인 이익을 줄 것인가를 고민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또 현실적인 이익을 주었나. 근데 8년 동안 하면서 비록 정부의 돈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일선 협회라든가 시도 협회 또 지역 협회에서는 굉장히 그 역할로 보여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새로운 분이 나오셔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기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 아마 그러면 자기 일단 입장에서 하는데 자기 입장 생각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라. 누가 하고 싶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만약에 이경이라는 사람이 빠지면 나도 가능성이 있고 당신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내 위주로 합쳐주셔야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서로 주장을 할 텐데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그건 또 다른 전쟁이고 또 다른 경쟁이 되겠죠. 네. 차기 대한체육회장 임기 동안에 벌어질 굵직굵직한 현안들, 이벤트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짧게 좀 소개해 주세요. 아마 대부분 이제 올림픽이나 각 도시별로요. 부산도 한때 올림픽을 생각했었고 서울도 생각하고 있고 인천도 아마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국제대회 유치를 하는데 대한체육회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거든요. 예. 스포츠 외교 무대에서 내가 활약하겠다 하는 것들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도 개선에 대한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분위기가 어떤 선수가 딴 금메달보다 내 주변에 운동시설이 하나 더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더 필요한 어떻게 보면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 학교체육으로 그 큰 스트림이 이동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낼 적절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본다면 아무래도 그런 곳에 예산이 더 많이 쓰일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의 흐름에 민감한데 그런 청사진을 누가 제시할 거냐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년 1월 14일에 대한체육회장 차기 선거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자, 축구협회장 선거 얘기 잠시 짧게 살펴볼게요.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내년 1월 8일에 치러집니다. 역시 정몽규 현 회장의 4선 성공 여부가 최대 관심입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와 관련한 이제 심사를 벌였다고 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는 지금으로선 통과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정확한 아니, 점수 발표는 안 나오고. 예, 원래 개인에게 통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난번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을 할 때는 사실 그 안에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저희가 입수할 수 있었어요. 네네. 기자들이 취재를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사실 저희 뭐 이준희 기자나 김화영 기자 또 김기범 기자가 아침부터 촉각을 곤두세웠고 2시에 계속 연락을 해봤는데 가부 정도만 알려주지 정말 구체적인 평가 내용들은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난번에 AFC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 평의회에 집행위원으로 들어간 것이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래서 공정위원회를 통과해서 4선 연임에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현재까지 허정무 전 축구 국가대표 감독, 신문선 전 해설위원, 여기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정몽규 회장까지 3파전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축구협회 선거 역시 정몽규 회장 체제에 대한 평가를 둘러싸고 이제 아마 판단이 내려질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뭐 그 축구 팬들이나 국민들은 무능하고 무원칙하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경기 때 지난 9월 달에 보셨잖아요. 네. A매치를 하는데 우리 대표팀 앞에서 정몽규 나가, 홍명보 나가 이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홍명보 감독이 어느 정도 경기력을 검증받고 또 역할을 하면서 홍명보 감독에 대한 것들이 약간 잦아드는 반면에 아직도 정몽규 협회장에 대한 비난 그리고 그 무원칙함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은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4연임에 나가게 됐는데 사실 정몽규 회장도 굉장히 그 마지막 발표하기 전까지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의 의견은 이렇게까지 욕먹고 나갈 수는 없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냐. 그리고 이렇게까지 무원칙하게 비난을 받을 건 아니다. 이런 쪽의 의견이 모아져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고 이 과정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허정무 전 감독이 이렇게 경기력도 떨어지고 행정력도 무능해지는 축구협회를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어서 방관할 수 없던 입장에서 출마를 선언했고요. 신문선 전 해설위원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형식상 3파전인데 사실 뭐 이용수 전 기술위원장이라든가 그 밖에 부회장들도 출마를 저울질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몽규 현 회장과 각을 세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출마하지 않는 편이 낫다. 뭐 의리를 지킨다 이런 이유로 출마를 포기해서 지금은 3파전이 돼 있고 여전히 축구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선 그리고 허정무 두 사람이 과연 단일화를 해서 1대1로 맞붙어 볼 것이냐. 근데 이것도 사실 쉽지 않아요. 비슷합니다. 대한체육회와 똑같이 누가
어떻게 객관적인 기준으로 단일화할 것인가. 이 문제는 또 다른 신기루 같은 것이라서 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자, 대한체육회는 물론이고 축구협회 역시 선거 구도가 이게 보면은 기존 체제와 변화를 원하는 세력이 대결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 두 중요 체육단체 선거가 거의 동시기에 일어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두드러진 특징이랄까요? 이거를 이제 짧게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말씀하신 거 그대로일 겁니다. 변화와 새로운 리더십을 바라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 또 정당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계신 분들이 이건 뭐지만 해온 일들이 지금의 기준에 너무나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패러다임으로 계속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것 이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인 이익이 연관된 분들의 대의원 선거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하는 거가 국회의원들이 행동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 이익 앞에서 과연 얼마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투표하는 유권자들이 있을 것이냐. 이것이 또 역시 체육회와 우리 사회를 연관 지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1월 8일과 1월 14일 투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끝곡은 박정현의 나의 하루 준비했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